지금부터 김부겸, 민병두, 박영선, 이상돈, 진영 공동 주최의 개헌을 말하다 이창사인 의원대담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김부겸, 민병두, 이상돈, 박영선, 진영 5분 의원들께서 공동 제출하는 개헌 담론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을 놓고 볼 적에 개헌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1987년 오늘의 헌법을 개정할 당시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현재의 헌법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헌법 개정은 64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도입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은 충분하게 이 개헌에 대한 세세한 절차를 갖다가 밟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개헌이 한 2년 전 동안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한때 또 뭐 호언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중지가 됐다가 64태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몇 달 남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권력구조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겠다 하는 이것이 초점을 맞추어지는 바람에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무슨 헌법재판소를 새롭게 도입한다든가 한 이러한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당시 우리가 처한 모든 경제사회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은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30년 동안 87년 체제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황제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30년 동안 대통령을 모셨지만 이 황제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인식하시라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왜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느냐, 즉 국민과의 소통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국회가 왜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느냐, 이것이 종국에 가서는 대통령의 권력의 집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깝습니다. 소비도 절벽, 인구도 절벽, 성장도 절벽, 모든 것이 절벽에 가까운 구조적인 절벽의 구조화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파헤칠 수 있는 활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소위 경직된 상황이 지속되느냐 할 것 같으면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고 거기에 대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회가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논의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는 소위 국민들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분열 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 격차는 말로는 격차가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처방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처방이 나오지를 못하느냐?
결국은 활발한 토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아직 형식만 갖추었지 민주주의가 내재화되지 못하는 데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헌법의 기초가 소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의 바탕 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소위 정치 상황이 30년 전과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21세기 사회를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에 맞게 국민들의 의식을 따라가고 있느냐, 정치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밤낮 갈등과 반목만 지속될 뿐이지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방안이 찾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한 9차례 헌법이 개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헌법 개정을 했고 2번에 걸쳐서 헌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정치인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4.19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러한 저희 민주화 혁명이 뒷받침이 돼서 한번 개헌을 했고 그 다음에는 60 항쟁이라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정말 성숙된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기초적인 법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재헌절을 맞이해서 국회의장이 반드시 70년을 맞이하는 재헌절에는 헌법이 개정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 각자가 정말 용기와 지혜를 갖다 가지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르는 거 보면 개개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헌법을 개정한 경우에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도 줄어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도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러한 건데 이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우리가 잘 극복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환경이 변화가 돼 가지고서 앞으로 한국의 이 경제 문제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헌법에 나열되어 있는 경제 조항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구조화에서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 뭐 민주주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비교적 잘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국민이 인권과 관련해서 특히 언론 자유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서 헌법이 그러면 제대로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을 잘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5분이 주최하는 이 헌법에 대한 이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표출돼 가지고 앞으로 이 개헌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를 박영선 의원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제68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조간신문을 보면은요, 국민의 57%가 개헌, 민생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80%는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요즘 이야기되는 개헌은
뭔가 느낌이 다르고 또 그 깊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의 취임사에 개헌이 등장하고 또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셨던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국민들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50%의 여론이 넘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도 개헌 뭔가 이제 바꿔야 된다. 헌법의 가치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야 하고 또 권력 구조도 바꿔야 되고 또 인권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개헌에서 담지 못하는 부분도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5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1차 토론회는 김영호 전 의장님께서 와주셔서 개헌과 관련된 전반적인 강연을 해주셨고 오늘이 2차 토론회입니다.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 당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개헌 논의가 있었는데 왜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주제는 그러면 가장 관심이 많은 어떤 권력 구조의 개헌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담아야 될 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적 가치에 좀 더 보탬이 돼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5 부분으로 나눠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왜 개헌인가?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이 말문을 제 옆에 앉아 계신 김부겸 의원님께서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김종인 대표님 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개헌이라는 주제 자체가 워낙 대한민국의 문제 혹은 민족사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끼리 합의한 제일 큰 합의의 틀, 이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아마 아까 김종인 대표님께서 해주신 축사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상 이렇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현행 헌법 체제가 과연 효과적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이런 분이 물으시길래 그 막강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등장했던 것을 오공헌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공화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거쳐갔고 또 국민의 손에 의해서 내 손으로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는 자부심이 한 30년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가장 단적인 것은 87년 당시에 우리는 국민소득이 3,000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인터넷도 없었고 무선 전화기도 없을 때였습니다. 21세기를 지나고도 벌써 한참 시작하고도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렬한 열망이 곧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바로 보장해 주지들은 않더라는 그런 뼈아픈 경험입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1998년 IMF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광풍하에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뺏어간 이 체제를 이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여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 개헌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너희 정치꾼들끼리의 이야기지. 아닙니다. 뭔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다 하시잖아요. 경제적 강자, 사회적 강자, 정치적 강자. 최근 검찰,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시고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려면 뭔가 고민을 근본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새로 한번 해보자는,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보자라는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그게 바로 이 87년 체제 제6공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7공화국의 어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겠다 하는 게 이 개헌 논의의 시작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앞으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난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다 짐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도 그 막강한 전두환, 노태우 그런 강권 통치 시절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번에 국민이 결심하시면 정말로 이렇게 무한정한 이 격차와 불평등 또 그리고 기회가 단절된 데 따르는 이 절망은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민생과 개헌이라는 게 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헌을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모색해보자. 그리고 민생과 개헌은 딴 문제가 아니다라는 김부겸 의원님의 발제였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정말로요? 예. 이어서 이상돈 의원님께서 왜 개헌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현재 헌법은 87년에 이른바 개헌이죠. 사실상 재헌이죠. 그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염원, 그것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까 김정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내용 같은 거는 그 당시 그냥 이건 뭐 직선제에 비하면 이게 별것도 아니다 해서 마지막 판에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뭐 그런 거로 제 그 당시 개헌 같은 거 가지고서 제가 부교수 할 때쯤 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은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피하기 위한 무지하게 많은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재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 요소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데 현실에 가서는 그게 전혀 기능이 안 하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심지어 우리 민주주의를 이뤄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뭐 심지어 재임 때 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제가 또 그 후에 보면은 계속 우리가 뭐 성공한 대통령이 이렇게 있느냐에 대해서 선뜻하게 누구는 큰 성공했다 말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때마다 이제 개헌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현재의 그 직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개헌은 사실상 좀 이제까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특히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그 승자 완점 제도 아닙니까? 또 심하게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마치 대통령 선거는 로마 시대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와 같이 한 사람이 완전히 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좀 그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분출하는 뭐 이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국민들이 원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그 헌법 제도하에서 대통령 권력이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승자 완점의 권력을 가지고서 그냥 그 국가를 갖다가 국정을 갖다 이끌어 가다 보면 이게 과연 이게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또 실패했을 경우에 대책이 없다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국민적 여망을 갖다가 좀 반영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왜 개헌이 안 되느냐?
그러면 이제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니 뭐 의원 집정부제 또는 뭐 단임 대통령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왕도 대통령이 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 논리가 안 맞는 거지만은 그래서 뭐 대안으로 중임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합의를 볼 수가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굉장히 어긋나게 돼 있어가지고서 이것을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좀 맞으면 그게 좀 준비가 되겠는데 항상 엇갈리니까 얘기만 나오다가 이렇게 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에서는 이 시대가 좀 바꿔야 될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재헌 헌법 때 어떻게 들어와서 말이죠. 그대로 있는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면책권이 있다는 같은 거 세계에 별로 없는 조항이거든요. 또 국회의원들이 뭐 임기 중 불체포 특권 같은 것도 외국에는 별로 없는 조항들이에요. 그런 조항 같은 것도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연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또 대통령한테 이렇게 권한이 많이 우리가 헌법에 있는 것보다 더 실제로 권한을 많이 행사하는 거 이것을 그대로 용인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개헌이 가능하면은 이런 걸 한번 고치는 계기가 고쳐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네. 예. 그 87년 개헌할 때 이 헌법이 30년 갈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님 맞습니까? 아직도 더 갈지도 모른다고요. 네, 우리 진영 의원님께서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 헌법의 역사를 보면 쭉 대통령 중심제를 했죠. 잠시 내각제를 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적 가치를 보면 실패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더 이상 성공할 가능성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의 헌법을 쭉 배워서 각국에서 실시했습니다만은 미국 이외에는 성공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역사를 쭉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초대 워싱턴 대통령은 2번 하고 간뒀죠. 또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해도 간뒀습니다. 헌법에 2번만 하라는 조항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미국 대통령들은 초대부터 쭉 2번만 하고 간뒀죠.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부터 2번을 하고 나서 헌법에 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또 3선에서 당선이 됐고 또 4선에서 당선이 됐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이제 죽었죠. 그만큼 헌법에서 대통령이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 태프트 대통령은 대통령을 하고 나서 자기 원래 꿈이 대통령이 아니라 연방대법원 판사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끝내고 나서 다시 연방대법원장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대통령한테 많은 게 집중되지 않았어요. 헌법상 권한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권한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이유는 이제 연방제죠. 예, 중앙연방정부가 그렇게 권한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헌법 역사를 쭉 보면 어쨌든 한 번 더 하려고 말이지.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고 어쨌든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그 대통령제가 미국 외에 벗어나면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헌법이 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성공을 못하느냐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겉만 베껴갔지 기본 정신을 못 베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 기본 정신이 삼권 분립인데 삼권 분립 정신을 베껴가지 못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삼권 분립 정신을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미국 대통령제가 성공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리퍼블릭이라는 걸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거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지 않고 국민에게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국민 주권의 사상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 국민에게 진짜 모든 권력이 있다 이렇게 헌법엔 있습니다만은 그게 공화국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 대통령한테 이게 모든 권한이 있구나 말이지. 그래서 그런 어떤 제왕적 이런 대통령이 발전을 하는데 약간의 무슨 기능을 했을지언정 헌법적 가치에서는 실패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우리도 반드시 개헌을 해서 과거의 그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영 의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가 더 이상 성공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있지만 상권 분립의 정신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런데 이 개헌하는데 이 개헌이 지금까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30년을 흘러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개헌이 실패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대 이론가라고 하실 수 있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대문의 민병도 의원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주말에 유로피안 유니온 유럽 국가인 터키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난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21세기에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 방식에 의하면 국영방송국을 점령하면 쿠데타는 성공한 거였거든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공포를 최대화할 수 있으니까 줄을 서게 되잖아요. 근데 방송사를 점령을 했는데 그것이 무기력해진 거, 그 SNS로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 보고 권리하라고. 그래서 21세기 쿠데타는 이게 국영방송을 점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네이버나 어떻게 포탈을 갖다 차단하든지 그래야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을 주말에 얼핏 해봤습니다. 이 말에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국민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경로는 국민이 바꾸든지 최종적으로는 혹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바꾸는 겁니다. 30년 가까이 이 헌법이 유지되어 왔는데 초창기만 해도 사실 이 헌법에 대해서 개정, 개헌 여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민 다수가 개헌을 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불평등 너무 심각하죠. 희망의 사다리가 없어졌잖아요. 또 저출산 고령화 너무 심각하죠. 청년 실업 너무 심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발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치가 좀 쌈질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개헌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좀 요즘 말로 하면 협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권력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로 하면 거버넌스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동의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그런 면에서 국민적 합의가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개헌의 여건이 성숙됐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 상층부의 합의, 야합 혹은 연합 요것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97년도에 DJP 연합이라고 해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고 2006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을 전격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권의 합의라고 한 것이 뒷받침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난 18대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적어도 국회의장이 사나이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정치권 내에서는 여의도 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개헌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공감대가 커졌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3선, 4선, 5선 특히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국무총리들하고 국회의장 하셨던 분들 한 30명이 꼭 개헌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절망을 느끼면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이제 갈수록 물갈이가 요새는 많이 되잖아요. 또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그래서 한 50% 60%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웬 개헌이야, 웬 협치야. 우선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 관심사가 중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정치적 콘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어려운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18, 19대 이어져 오면서 20대까지 정치권 내에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개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거보다 개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이 개헌 모임을 사실상 19대 때도 주도를 하셨고 또 20대에서도 이 논의에 굉장히 그 활발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이 왜 안 됐으며 또 앞으로 개헌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시는지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원혜영 의원님께서 지금 여야를 넘나들어서 개헌 논의의 핵심 의원이시거든요. 네, 한 말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2006년도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제가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를 원포인트로 하는 개헌을 주제로 한 원포인트 대정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문제의식 또 많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책임진 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5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사회적 통합, 국민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정치권이 그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까먹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 선봉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 공약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개헌 논의에 쭉 참여하면서 보면 역시 책임 정치 구현은 대통령 개인에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을 만들어낸 또 집권한 정치 세력이 집단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전한 책임 정치의 구현이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심화 발전하는 흐름을 제가 10년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반성에서 나오는 분권형 개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많이 이제 확산되고 큰 흐름을 만들었던 것이 이미 19대 때입니다. 우리 300명 의원 중에서 152명 절대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그리고 또 여야가 골고루 참여했습니다만 지난해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 날 급하게 사과하고 그 말을 주워 담는 그런 진풍경이 연출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었고 결국 청와대의 강하고 아주 신경질적인 개헌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 표명이 이 국회에 과반이 넘는 의원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단 한마디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후진적 정치 현실을 우리가 또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정치권에서의 논의 심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좀 주변적인 거지만 청와대의 태도 변화도 어쨌든 지금 개헌 얘기한다고
그 제일 친박 중에 진박이라고 하는 정종섭 그 헌법학자가 개헌을 주장하고 블랙홀이란 말은 그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차기 권력을 이미 장악한 것처럼 또 예약해 놓은 걸로 생각하는 패권적인 세력이나 인물이 그렇게 뚜렷하게 정치권 내에 이렇게 그 대세를 장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개헌 논의가 보다 활발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경제적 어려움,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그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이번 개헌을 더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대 때 운영위원으로 그 활동했던 국회의원 개헌 추진 모임 운영위원으로 했던 여야 의원들 한 10분 정도가 공동 명의로 300명 의원님들에게 이번 20대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권고 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도 가까운 의원들 또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개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또 유권자로서의 또 의견도 전해 주시면은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대 국회에 있어서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또 책임 있게 시작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원혜영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서 19대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논의가 됐고요. 이제 20대 들어와서는 그런 과연 어떤 권력형 구조를 갖는 개헌 논의가 바람직하냐, 오늘의 본론인데요. 이 오늘의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 김부겸 의원. 네. 이제 개헌 일종의 본물이 터졌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지나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빵을 누가 더 크게 먹을 거냐를 놓고 싸우는 문제는 아니로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개헌 논의 처음에도 나왔습니다만 단순히 대통령 권력과 의회 뭐 이런 문제만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불의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가 됐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문제겠죠. 결국에 국민으로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결국 핵심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정치, 경제 그런 제도 변화 꼭 필요하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과도한 중앙 집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입니다. 여기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내신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중앙이 움켜쥐고 사실은 지방은 피폐한데 그것도 가난한 지방과 좀 형편이 나은 지방 간에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격차가 되풀이 되는, 개인 간에서도 태어나면 금수저 흙수저 하듯이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무슨, 지방에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중앙과 또 지방 간에 이런 어떤 메꿀 수 없는 어떤 이런 격차, 뭔가를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본권 이런 문제와 함께 이제 나오는 게 결국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중에서 늘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지우는 이 체제가 오느냐. 물론 그동안 우리가 늘 헌정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위기 시에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상황을 끌고 나가는데 조금 익숙하고 그걸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그런 어떤 국민의 요구 자체를 외면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이상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만이 이 전체 5천만 나아가 한 8천만의 어떤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들의 운명을 끌고 갈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집단은 없더라는 게 우리들의 이제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적으로라도 너희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끌고 가달라고 이제 요청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현 정사에서 보면 바람직하기로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는 내각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어떤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워낙 우리 국민들은 소위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합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내각제로 되면 이른바 돈 많은 여러 가지 집단들, 재벌을 비롯한 이런 경제 집단들이 이 사람들을 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뒤에서 좌지우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요구를 또 위기 시에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최종 권한자, 그 자를 뽑는 부분들은 국민들의 권한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의회에서 다수당에게 맡겼다가 또 다수당이 실패를 하면 또 바꿀 수 있고 또 자기들끼리 새로 연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옳지 않느냐는 게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 개헌하자는 게 소위 말해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 간에 그것만 조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자는 거고요. 하나 우스갯소리 이런 소리 누가 하시죠? 대한민국에서는 비가 많이 와도 대통령 책임이고 또 교통사고가 큰 게 나도 대통령 책임이고 뭐 휴전선 부근에서 뭐가 큰 소리가 나도 대통령 책임이지만 가장 극적인 것은 부부 싸움을 해도 그 다 대통령 책임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내각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각제 이야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그동안 그 내각제 하면 1960년대에 뭔가 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있었던 그 내각제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내각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저 뒤에 한 분, 또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네, 그렇게 손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떤 권력 구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하게 되면은 의원 내각제 지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정치학자, 헌법학자 이렇게 국한하면은 과반수 됩니다. 그게 참 굉장한 딜레마예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제에 대해서 단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가 대통령 선거가 너무 비쌉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산하 조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국회 상임위원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상임위원이 제가 간 데거든요. 거기도 환경부 노동부 합치면 그것도 산하기관이 20개가 됩니다. 그걸 대통령 인사권이 다 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를 왜 하느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다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과연 또 권력 집중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검찰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휘하는 나라 그건 적어도 민주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권력은 남용하게 되고 권력은 커지면 반드시 남용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렇게 좋은 평가 못 받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과연 그 많은 비용을 가지고서 대통령제를 꼭 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전 솔직히 좀 상당히 좀 회의를 느끼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정치학 교수나 뭐 헌법학자들이 대부분이 의원 내각제가 낫다, 뭐 독일식의 정당 명부제를 감미하거나 또는 뭐
중개선거구를 좀 가미하는 식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일 문제는 일반 국민 유권자들이 인식과의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거는 의원 내각제가 좀 무능하고 실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5.16 이후에 군사 정부에 들어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 신화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신화가 저는 지금까지 우리들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의원 내각제 같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뭐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뭐 지금 와서는 이렇게 뭐 중임제 대통령이 쏙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재선하지 않습니까? 재선 못하면 아주 그냥 창피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부시나 카터맨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잘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년 해보고 두 번째 하면은 경험이 축적되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임기가 더 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임 대통령은 저는 그것도 완전히 신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정부가 약하다, 혼란스럽다는 것도 저는 5.16 후에 만들어낸 일종의 그 신화고 또 중임제 한번 대통령이 해야만 더 잘한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좀 말하자면 일종의 미스라고 그렇게 신화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고 그것도 또 이제 개헌이라는 게 솔직히 뭐 내년 대통령 선거 지나가면 이건 또 그냥 가는 겁니다.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불과 1년 사이에 그 인식을 우리 바꿀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것이 큰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떤 권력 구조로의 개헌을 저는 원하시나요? 의원 내각제가 비용이 적게 들고 네.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 이제 의원들의 어떻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 하는 것도 참 또 과분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장관까지 하느냐 이런 뭐 말이 나올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무슨 권역별 비례대표자가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잖아요. 정당 명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해서 좀 지역구 선거에서는 뽑히기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자면 좀 전문성이 있고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뭐 비례 티켓으로 들어와서 뭐 강요에 한 뭐 반 정도를 하는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고려하면은 저는 의원 내각제가 좀 그야말로 위너 텍스 올 같은 말이죠. 승자 완전 뭐 이런 것을 해소하고 권력 남용을 해소하고 의원 내각제하고 나서 검찰권은 누가 휘둘릴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전 그런 면에서 저는 의원 내각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의원 내각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1차 토론회에서 김영호 의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그것이 우선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민병두 의원님, 진영 의원님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병두 의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신 것처럼 대통령제의 장점은 전 국민 통합의 상징이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 표현되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경직됐다는 게 문제죠. 대통령이 무능해도 4년이고 5년이고 임기를 채워줘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승자가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내각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유연하죠. 내각제는 끊임없이 지도력을 국민한테서 확인받고 국민한테서 뽑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2년 만에 하든 3년 만에 하든 4년 만에 하든 그러면서 내각제는 스스로 리더십을 갖다 갱신을 해나가기 때문에 늘 어떤 힘을 갖다가 국민한테서 뽑아 올린다는 그런 점에서 유연하면서도 대통령제와는 다른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사드 같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고 이럴 때 유럽에서 내각제 국가의 평균 내각의 임기가 긴 경우 3.2년, 짧은 경우 한 평균 1.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 한반도와 같이 늘상적으로 위기가 반복될 때 과연 감내가 가능하겠느냐,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 토끼를 갖다가 다 잡아낼 수 있냐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는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 내각제를 취하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사실은 상징적인 입헌 군주든 일본이나 영국처럼 아니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뭐 프랑스처럼 이원 집정부제 형태를 취하든 그렇게 분권형 상징적 분권이든 실질적인 분권의 모습을 갖다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를 취해서 외교 안보는 4년 동안 믿고 맡기고 대통령한테 쥐어주고 경제는 끊임없이 국민들 속에서 신뢰를 받고 유연성 그런 속에서 어떤 힘을 갖다가 뽑아내는 그런 내각제가 좋다. 저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토론도 뭐 굉장히 활발하게 요즘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오스트리아식, 프랑스식 해서 이것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큰 틀에서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토론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내각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내각제에 대한 그 발제 겸 이렇게 말씀을 꺼내셨는데 지금 저한테 굳이 말하자면 만약에 분권형 대통령제, 민병두 의원님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하셨는데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에 굳이 어떤 걸 택일하라고 한다면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을 모으시겠다 이런 이제 약간의 그런 메모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은 차기 대통령 후보, 차기 지도자로 거명되고 있는데 오늘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한다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분권형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진영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진영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체제 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장관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권력 구조를 얘기하라면 앞에서 말씀하신 세 분 의원님 얘기가 다 맞습니다. 제 생각엔. 그럼 뭐 제가 영혼이 없이 아무 얘기나 다 맞다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적인 정부 형태를 보면 내각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각제가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각제로 가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찬성하시는 것 같지 않고 과연 지금 국회가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정도에서 민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권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내각제는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내각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하면서도 분권형으로 한번 이번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제왕이 안 되려 그래도 옆에서 제왕을 만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그런 대통령제다운 대통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도 사회가 다양화됐고 분권화돼 있으니 그에 맞게 권력 구조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제왕적 대통령이 5년 단임을 하니까 정책의 지속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 미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한 대통령이 미래 전략을 잘 세워놓으면 다음 대통령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왕은 두 번의 제왕을 인정 안 하니까 다음 대통령은 그 미래 전략을 계속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 또 뭐 대북 정책만 봐도 우리가 통일로 지향하는데 정권에 따라 이 대북 정책이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원래 대통령마다 이 대북 정책이 바뀌어요. 예, 햇볕 정책을 하다가 또 그 좀 이어받다가 뭐 비핵 개방 3천으로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왔다가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왔다. 그러니까 5년마다 이 대북 정책이 바뀌니까 너무나 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 5년 단임의 폐해를 고쳐서 우리가 다양화된 이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분권형으로 민병두 의원이 말씀하신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장 내각제에는 뭐 말했다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아주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진영 의원님 말씀 속에는 이 체험 속에서 뭔가 나오는 그런 거 느끼셨죠? 네, 제왕은 옆에서 만든다. 그리고 이게 뭐 제왕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통령이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정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참여정부 시절까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까지 우리나라가 IT 산업 굉장히 잘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갑자기 이 과학기술 부분 부처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걱정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헌법은 그런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또 만들어가느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다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서 축사를 해주신 김종인 대표님이 87년도에 그 헌법 제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 이 단어 하나 집어넣으셔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면서 당대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어떤 그 가치를 부여하는 일,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여기 이현욱 의원님께 어떤 헌법적 가치를 담았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저는 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지방 분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이요. 네. 분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데 중앙 내에서만 해소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권력 전체가 또 지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양극화해서 비정규직 해소 이런 가치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좀 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죠?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얘기했던 기본 소득. 네. 이런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만이라도 이번 헌법에 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전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옆에 박정 의원님 계신데 박정 의원님까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특히나 뭐 내부적인 경제 문제도 많이 연관이 돼 있지만 그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 이걸 다 해내기에는 너무 그 현안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4강에 휩싸여 있는데 결국은 외교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사드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서 이 자체가 또 위치와 내치를 좀 구별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원우 의원님께서는 지방 분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박정 의원님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맞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헌법적 가치 제4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돼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비교적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놓치는 건데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피고인이 되면은 국선 변호인 도움받게 되어 있는데
이 피고인 가면 이미 너무 늦거든요. 피의자부터 이제 국선 변호인을 요구하는 권리 같은 것좀 늘 필요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무죄 판결 받으려면 무죄 판결을 3번 받아야만 무죄가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시스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미국 헌법처럼 무죄 판결 한 번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는 피고인만 할 수 있고 검사는 무죄 판결에 특별한 뭐 증거 조작이나 뭐 부패가 판사 부패가 있지 않은 한 뭐 그런 것을 또 헌법에다가 고칠 게,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칠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또 재헌 헌법 때 그 손문의 그 자유중국 헌법을 그 조소왕 선생 통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뭐 감사원 같은 게 국회 바깥에 있고, 이건 국회에 와야 마땅한 것이죠. 국회 예산 정책자가 사실상 비슷한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원 같은 거 좀 옮겨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손볼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맞는 그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좀 모처럼 기회 있으면은 그렇게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뭐 주로 좀 관심 갖는 부분이 좀 법치주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법학자시니까 법치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는 어떤 가치가 좀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그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결국 국가가 시장의 어떤 그런 기능을 무한정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그거보다는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헌법이 들어가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플 때 내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비가 오나 눈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안전한 공간에서 피할 수 있는 권리, 내 자식 공부시킬 수 있는 권리, 최소한도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요구할 그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권을 지금은 상당 부분은 이 법률로서 이렇게 보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 격차를 해소를 못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자동차 문짝을 라인에서 다는데 회사 정규직은 예를 들면 100원을 받으면 옆에서 사내 하청이나 비정규직은 55원, 56원을 받으니까, 이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없죠. 같은 노동자인데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정규직은 식당도 따로 쓰고 출퇴근 버스도 따로 쓰는, 이걸 우리가 알면서 다른 민주화를 이야기해 본들 무슨 설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는 이건 조금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특히 우리 사회의 양극화 중에서 자산의 양극화가 제일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동국대학 김낙년 교수가 연구 발표에 의하면 상위 10%의 국민들이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위 50%의 국민들이 전체 자산의 2%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우리는 뭔가 제도적인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야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 죄송합니다만 서울 강남에 버젓이 평당 4,500만 원짜리 아파트 분양 광고가 실립니다. 지방에 가면 아파트 한 채가 4,500만 원짜리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고 무슨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고 무슨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니까 우리 국민 단합하고 국민들 간에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 기본권과 함께 꼼꼼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그 기초는 토지공 개념부터 시작되겠죠. 어떤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권력 분전 문제는 또 달리 말씀하실 거니까 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지방자치가 내실화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중앙 권력이 다 지고 중앙 정부가 다 지고 지방에는 떡고물 나눠주듯이 하니까 지방 정부들이 뭘 해볼 도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미 부자인 지방자치단체하고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 격차를 또 좁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저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지방분권, 그다음에 국민기본권, 경제민주화 이런 내용들이 꼭 실려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분권,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국민기본권. 이 세 가지 말을 관통하는 단어는 격차 해소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해소, 격차 해소의 가치가 좀 더 헌법 정신에 담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이제 민병도 의원님, 네. 아까 박영선 의원님이 김종인 대표가 25년 전에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넣어갖고 25년 후에 당대표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잘 얘기를 해야 할지. 25년 후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될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아마 30년 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과 인공지능, 인간과 사이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는 자꾸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IT가 탑재된 어떤 그 성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99%대 1%가 아니라 99.9999%대 0.001%의 사회가 된다. 50명, 100명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몇 개 회사, 뭐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이런 회사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현재 있는 일자리의 50%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되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30년 이내에 다가올 미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과의 관계, 굉장히,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존중할 것인가,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큰 현황을 떠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복 어제부터 삼계탕 많이 드시고 계신데, 삼계탕 그 그릇에 나오는 그 닭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A4 용지 요만한 종이 공간에 2주일 동안 살다가 여러분의 그 삼계탕 접시로 오는데, 아마 동물복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많은 인간들이 지금 가족의 형태가 바뀌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동물과 함께 혹은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본권의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환경 문제,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온난화를 포함해서 우리 원전 이런 것 등을 포함하게 되면 지구의 미래가 지식할 정도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다른 문제를 굉장히 큰 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밖에 소비자 주권 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미래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기본권은 뭐 제 상상력으로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이 동물과 함께 살고 또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에 대한 그 기본권 문제가 헌법적 가치에 담겨야 된다. 그리고 또 환경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30년 후에 당대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진영 의원님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한다면은요,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건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거 안 없애가지고는 뭐 개헌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사실은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헌을 해서 넘어야 될 여러 가지 그 고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 간에 강론에 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지금 상당히 그 강론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합의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합의에 돼야 될 사항이 너무 많으면 사실 개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9대 때 개헌을 추진했던 우리 의원님들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거죠. 너무 많이 이게 하면은 개헌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김영호 의장님이 이제 요 전에 우리 그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를 또 지적하셨어요. 국회가 세종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회 때문에 시간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국회가 세종시에 가면은 국회의원들은 집 3군데 있어야 될 겁니다. 서울에 있어야 되고 세종시에 있어야 되고 지역구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가려다가는 개헌이 어려운 불가능하니까 저는 민주화를 하자. 실질적인 민주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 내에서의 어떤 민주화 그거는 여러 가지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정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가야 우리가 실질적 민주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민주화를 보다 더 진일보시키는 이런 개헌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인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부 구조, 권력 구조 자체가 우선 민주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내지 말고 그런 권력 구조의 민주화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영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뭐 특권 중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부터 먼저 내려놓자. 그리고 내려놓고 개헌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저기 백재현 의원님 계시는데 백재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개헌의 가치랄까요? 그리고 또 권력 구조랄까요? 어떤 걸까요? 저도 이렇게 권력 구조 이런 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8년 이러고 이제 9년째 일을 좀 시작해 봤는데요.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 뭔가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갈등이 너무 많은 사회예요. 갈등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의 문제예요. 우리 헌법의 문제고 우선 대통령을 우리 뭐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갈등이 막 갈등병이 많이 드는지 대통령은 우리 100명 인구 중에 30%만이 찍거나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우리 대통령 선거에 투표율이 한 60%가 안 되지 않아요. 60% 된들 50%면 30% 아니에요. 그럼 40%는 투표를 안 하나? 그럼 결국은 100명 중에 30명만 그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거든요. 국회의원들 20%입니다. 20%. 국회의원 투표율 한 50% 돼서 그만 40%, 45%면 당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전체 100명으로 봤을 때 20%밖에 지지를 못 받고 80%가 관심이 없거나 반대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내각제를 했던 나라들은 이미 그걸 합의를 해서 협치를 해서 50%가 넘어서는 그 결정 과정에서 그래서 모든 게 지지를 받고 때문에 갈등이 확 줄어들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구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권력 구조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50%의 지지자들이 했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 숫자로 50%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자체가 합쳐서 50%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을 때만이 갈등 비용도 줄어들고 협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예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51% 대통령이 30% 조금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100%를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모든 내상권, 모든 인사권, 자원 배분권 이런 걸 다 가지다 보니까 항상 시끄러울 수 없고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은 다음 정권을 창출시키는 베이스 캠프 역할밖에 못하고 계속 다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장수밖에 되지 않는 이 국회 모습을 지난 18대 19대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이 지난 30년 87체제 헌법체계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는가. 승자 독식 구조를 깨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권력 구조 핵심이죠, 내용은. 근데 권력 구조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 국민들도 동의받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문제점을 지지하고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적어도 승자 독식 구조를 깨고 어떻게든 의사가 합의를 본다면 51% 지지를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체제가 만들어서 틀이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 균형 개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명시장 8년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실제 이활자치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스테이 있지 않고 지방자치 조문 자체도 두 줄밖에 안 돼요, 헌법에.
그 두 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더 균형 개발과 분권이 확실시되어 있는 헌법 체계를 굳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해서 요새 정보화 시대에 맞는 기본권이 좀 확립돼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게 필요할 거예요. 더 많은 게 그런 것들에 대비하는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틀. 격차 해소와 관련된 부분은 많은 얘기에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중견 그런 상공인과 관련된 부분들. 하여튼 하나하나 고려하는 것, 뭐 고쳐야 될 일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30년 이 87년 체제를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너무나 묶어져 있고, 뭐 대부분 많은 데서 이제 고민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지난 18대 김영우 의장 계실 때마다 한 2,000페이지가 넘으니까 보고서가요. 그리고 각 뭐 정치학회라든가 정당학회 뭐 등등 시민단체 많은 연구가 됐기 때문에 국회 빨리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또 여기 새누리당 의원이 한 분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두 분쯤 계셔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돼야 그동안은 많은 분야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다 국회에 갖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그래서 매일 밤을 새가면서 논의를 해가면서 한 점은 한 점은 정리를 해가면 저는 내년 4월 우리 우영근 우리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4월 국민투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 특위를 만들고 그걸 모두 지금까지 고민도 연구했던 걸 풀어놓고 한 점은 한 점은 논의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좀 빨리 좀 고쳐서 다음에는 좀 더 행복한 대통령이 나오고 또 누구나 그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 4월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재현 의원님은 원혜영 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셨던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그 고민의 그 깊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네 번째 주제까지 왔는데요. 지금 네 번째 주제까지를 잠깐 요약을 하면 내각제냐 분권형 대통령제냐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하나 훨씬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이 개헌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오셨고 아마 여론조사를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각제이되 가는 과정에서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로 일단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하자. 여기에는 국민들이 다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렇게 제왕적 대통령 갖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한계에 왔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헌의 가치와 관련해서도 그 지방분권에 관한 욕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지금 사회를 보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요. 우리나라가 계속 왕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1990년대이니까요. 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조금 더 됐나요? 그 20년 조금 더 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때 이제 지방분권 시대를 더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자치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또 무슨 격차 해소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가치가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앞으로 더 많은 그 논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문제,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법학자이신 이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법치와 관련된 기본권, 이것은 사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것을 느끼기가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오늘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는 거꾸로 진영 의원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갈까요? 네. 모든 게 이제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법 만든다 그래서 다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어떤 법률 만능주의 그것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느냐 딱 하나죠. 국민 여러분께서 고쳐야 된다고 열망하시면 이제는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19대 때보다는 한 5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서 이게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이번이 헌법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고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헌법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민병도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헌법을 고치면서 이해관계를 없애버려야 돼요. 어느 당에 유리한지 누구한테 유리한지 민병도한테 유리할까 박영선한테 유리할까 이 지점이 없어지면 헌법 개정에 편하게 나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재헌절까지 헌법을 고치려면 발효 시점은 이 헌법의 효력은 10년 후에 작동한다.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새누리당이 남아있을지 더불어민주가 있을지 국민의당이 있을지 정의당이 있을지 대통령 후보가 김부겸일지 민병도일지 박영선일지 진영일지 이상동일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좋은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를 나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다음 두 번째는 10년 후에 일이니까 대통령이 신경을 안 써요. 그래 한번 마음껏 논의해봐라. 왜냐하면 내년에 작동되거나 5년 후에 작동되면 대통령이 뭐야 지금 내가 경제 살려야 되는데 당신들 헌법 얘기하고 있어? 새누리당 원내대표 불러서 이러면 돼요? 근데 10년 후에 작동된다니까 언론도 뭐 10년 후에 작동된다니까 가끔 가서 뭐 발표 나면 듣고 민감하지가 않아요. 블랙홀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도 놔둘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2027년에는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같이 끝나요. 10년 후에는 2027년 2월 25일 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5월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때는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하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냐 누가 동의할 거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론 내년에 합의해갖고 내년에 작동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런 정도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논의해갖고 5년 후에 작동하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10년 후에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도 처음 한번 10년 되게 바라보고 토의해보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2027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먼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10년 후입니다. 네, 이상돈 의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저는 조금 다른 조금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왜 좀 비판적이냐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요. 프랑스에서 대통령과 내가 이 정당이 어긋나는 지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걸 흔히 코하비타스용 동거 정부라고 그랬죠. 그것이 프랑스의 대외 정책에 굉장한 혼란을 줬어요. 그래서 국방 같은 것도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의 국방부 보좌관하고 갈등이 있고 또 중동 정책에 굉장히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른바 분권형 이원 집정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대실패로 끝나서 나치스트 등장을 촉진시킨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른바 전문가층에서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에서 선호도가 별로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을 기왕하게 되면은 저는 솥볼도 한 번에 빼겠다고 이거 내년 봄까지 그렇게 하고 적어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새 헌법의 근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뭐 살수있는 성인에서 무슨 낙하함에 뛰어내리는 국나처럼 임기를 중단하거나 하고서 뭐 또 새로운 선거하자 이런 것은 또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새로 뽑히는 대통령을 새 헌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음번 선거를 총선하게 되는 한 2년 반 정도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갖다가 부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음번 총선 2020년 5월 30일부터는 새로운 헌법에 가되 그 대통령 선거 갖다가 한 2년 반 동안은 좀 과도기적인 정부 체제로 가든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개헌 얘기를 하면 금년 정기국회 내년 임시국회까지 국회에서 결판을 짓고 내년 여름에 국민투표를 하고 그 헌법에 의해서 내년 대선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다른 의견입니다. 네, 쇳불도 당김에 빼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김부겸 의원님의 마지막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예, 뭐 쭉 저희들 논의를 보셨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회의장께서 정기국회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을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드시고 거기서 전 토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국민 여론은 대통령이 중심이 된 이 소위 민생을 살피는 것과 개헌 토론 그거 병행 못할 만큼 우리 국민들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데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자. 그리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개헌하는 내용, 새 헌법의 내용은 내년 중으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헌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문제가 나올 텐데 저는 이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이 자녀 임기를 보장해 주되 그 다음 총선거 아마 개헌을 하더라도 한 2년 이후에 총선거가 시작될 겁니다. 그 총선거 때는 아까처럼 지금의 현행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소위 자기들 고집만 부리면 게리맨더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거기 때는 분명히 재정파가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자 회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말하자면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그렇게 됐을 때고 이제 대통령의 뭐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만 그거는 아마 뭐 얼마든지 정파 간에 합의를 따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헌안의 내용은 내년에 결론을 내야 된다. 다만 이 개헌안에 의한 이 적용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할 여지는 있는데 그 대신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진짜로 미워하시려면 뽑는 방법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거를 뺏어야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제일 센 건데 국회의원 뭐 엘리베이터 너희끼리 따로 탄 다음에 붉은 카페트 탄 다음에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카페트 문제도 많고요. 아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핵심은 거기 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상적인 말하자면 토론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네. 개헌을 말한다 2차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이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과거보다는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헌에 담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된 개념을 담아야 하는데 그 중에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격차 해소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문제라든가 또 법치주의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크게 4가지 그리고 5가지라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내각제로 가야 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더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의 토론회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토론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원혜영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께서 더 발전시키셔서 좀 더 그 세부적인 상황을 정리를 앞으로 잘 해주시면 개헌 논의가 더 불을 당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저희가 오늘 헌정기념관 개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일부러 헌정기념관에서 그 의미를 담아서 여기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헌정기념관이 사실은 의석수가 이 자리가 많아가지고요. 여기가 비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또 3차, 4차 토론회 국회에서 있을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에 새 대통령을 뽑을 때는 새로운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